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2012년 12월 14일 대선을 이제 닷새 앞둔 저녁입니다. 7시 38분부터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대전 중구 오류동이죠? 예. 이곳에 있는 유진 빌딩이었나? 여기가 유린 빌딩이었나? 예? 예란 빌딩. 뭐 누진 빌딩이라고 그랬나요? 예. 모 빌딩에서 지금 대전 시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충청도는 중원입니다. 중원. 우리 시대의 중심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행정 수도를 이곳에 세우려고 했었고, 예. 그걸 반대했던 당이 신천지당이었고, 예. 예. 그래놓고는 쥐들이 다 한 것처럼 또 그러고,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아니,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뭐냐면은 자기 공로도 아닌데 네. 지 공로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김건모 키웠다는 사람이 80명이래요. 네. 신천지당이 그 대표적인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노령연금. 이게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거의 말 다 됐죠? 말은 아니다. 하여튼 중반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유시민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노령연금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킬 때 신천지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시민 장관이 반대한 이유는 뻔해요. 민주진보 진영에서 노인들한테 표를 얻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탕리당략으로 반대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한다. 또 그게 있습니다, 얘들은. 무조건 반대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을 물러나는 조건으로 그게 통과가 돼요. 근데 통과가 되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노령연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게 2008년부터 지급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새누리 신천지당은 아주 그냥 후한무치하게도 자기들 덕분에 노인들이 노령연금 받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2008년도부터 혜택을 받으니까 이명박 때문에 혜택 받는구나 이렇게 노인네들은 쏟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여러분들 구전 홍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노령연금 이거 노무현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만들었고요. 또 공약을 보니까 그 노령연금을 문재인 후보는 2배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새누리당처럼 한번 자기들이 했던 약속을 그야말로 전 뒤집는. 그렇잖아요. 그 반값 등록금 공약 몇 번을 제가 강조합니까? 3번 구라를 쳤어요. 3번. 3번. 아니 이런 당은 퇴출돼야 마땅한 당 아닙니까? 퇴출돼야 마땅한 정당이죠. 예. 이게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들 중에도 이제 그게 실제로 시행되면은 뭐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약들이 제법 있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재벌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또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이 말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뒤집는다는 거 얘기해놓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반값 등록금을 헌신짝 뒤집듯이 한 게 뭐 대표적인 예고, 그걸 갖다가 사실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거는 크게 예산이 드는, 물론 이제 뭐 개인이 보기엔 돈이 많지만 크게 예산 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그런 자기 자신이 했던 공약을 시행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첫째는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 게 토탈 임기 중 깎아준 총액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에다가 몇십조 원을 다 퍼붓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복지는 지자체에서 한 절반 정도 예산을 부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고 부담을 받고, 근데 국고에서 못 도와주니까
마구 막 폐지되고 뭐 유치원 이런 것들도 막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이명박 정권 때는 있었는데 예. 이 박근혜는 아예 얘기할 때하고 한 발짝만 들어서면 그 자기 얘기한 걸 까먹는 뭐 도대체 이런 인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 신천지당도 보면요 정말 진짜 정상은 아니에요. 예. 내부적으로도 사실 저도 뭐 새누리당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쪽팔려합니다. 어떻게 저런 게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친박평론가 한 명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쪽팔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표가 있다 이질을 하고 있는 미친놈도 있어요. 아니 새누리당이 저희 낙검수 세 사람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저는 신천지당보다 더 무서운 국정원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 국정원요 이 국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 아니 객털한테 뭘 그렇게 뜯어갈 게 있다고? 이 미친놈들은 내가 완전 개털이라는 걸 몰라. 아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이 고소 고발 또 혹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위축되죠. 네, 위축되죠. 예. 근데 뭐 사람 잘못 골랐죠. 예.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망했죠. 손해배상 벌금 받았는데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 구류 살았죠. 이런 개털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구태에 젖었습니다. 구태. 아니 그래서 내일부터 책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예, 우리 저 낙검수 세 사람 몇 개를 고소 고발을 당했는지 셀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아니 글쎄 말이야. 낙검수 고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왜 날 고발해? 일단은 저희 그렇게 고소 고발을 했지만은 그 두려워할 사람한테 그런 걸 써먹어야지.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 두려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는 신천지와 상관없다. 우리는 말하자면은 알바와 상관없다. 뭐였죠? 뭐 때문에 걸었더라. 저 국정원 아지트 습격 사건.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고. 그건 내하고 관계 있어. 그렇지. 나 그걸로 걸렸어. 그러시구나. 또 굿하고 말하자면은 그 신천지 건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천지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저희는 발견했다는 그런 점에 환호를 했지. 고소고발 당했다고 갑자기 마음이 위축된다든지 어떡하나 조바심이 든다든지. 야, 우리는 감옥 갈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무슨 고소고발 정도로. 아니, 감옥 가면 좋아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감옥 가가지고 식스팩도 만들고 그랬다던데. 우리 당뇨 해결. 김 교수도 살 빼가지고 당뇨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박근혜가 집고 나면은 고문을 할 것 같아. 고문은 당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남영동 1985. 예. 하여간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박근혜 누님이 또 누님인데 또 그럴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고. 자, 우선 말이죠. 네. 오늘이 13일이죠? 예. 14일이지. 예. 14일이죠. 그럼 딱, 닷새 남았죠. 네. 오늘 보니까,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자체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역전당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는데 대해서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격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 진상입니까? 이거? 전혀 사실무근이면 왜 격분을 해요? 개무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선거 때 맡아두고 이런 것들이야 정말. 아니 이제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나온 여론조사다. 물론 이제 선거 때 되면 이런 유언비가 난무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13일 날 여론조사 했다는 것 자체를 발표하는 것도 위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자가 나돌고 있어요. 예. 그게 박근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네. 박근혜가 한 43% 되고, 뭐 문재인이 한 46% 정도 되고 해가지고 한 3% 포인트 앞서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종류의 문자가 딱 돌았어요. 네. 근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사실 뭐 새누리당 자기들은 뭐 많이 이기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많이 이기고 있는 게 맞다면은 예. 그런 문자가 나오면 자기들 놀고 있네.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자위질 한다고 해서 네. 아니 뭐 없던 저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근데 나와가지고 기자들을 만나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우리가 매우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듣는 사람들이 아, 쟤들 똥줄이 되게 타긴 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람이 불리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성을 잃습니다. 예. 오늘 그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후보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어떻고 시발단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또 심지어는 아이패드 커닝이 어떻고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글쎄요, 아니 진짜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등을 한다면 완벽하게 1등을 한다면은 아니 그렇다면 그런 왜 네거티브를 왜 해요? 그러니까 아니 1등하는 학생이 2등하는 학생 보고 뭐 이렇게 너 커닝했지? 아니 그건 2등한 사람이 1등한테 너 커닝 해가지고 성적 올라갔지라고 묻는 거지. 예. 1등한 놈이 2등한 인간한테 가지고 야 너 커닝 해가지고 2등했지라고 묻는다는 그런 미친놈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 제가 이 여러 요체에서 이제 14일부터 여론조사는 계속 합니다. 다만 예. 공표를 못할 뿐이지 예. 이미 역전됐어요. 역전됐습니다. 아주 앞서고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입니까? 정말이죠. 아니 며칠 있으면 들통날 얘기를 지금 왜 제가 하겠어요. 근데 이 닷새 동안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판을 뒤엎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신천지당은 갖고 있어요. 그거를 나곰수 11회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야. 첫째, 김정일 아들설. 김정남이죠, 그죠? 네. 김정남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식의 실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은 뭐 모처에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 하루나 이틀 앞둔 날 제가 봤을 때 한 3일 전일 것 같아요. 예, 예. 한다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물론 다 소설이고 거짓말이지만 월요일쯤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 이 국민들에게 이 사실이 전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 선언을 철회한 것 그것이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파가 덜 됐어요. 예, 전파가 덜 돼가지고 조선일보가 그 다음 날에 무지하게 신문을 찍어내가지고 막 아파트에 뿌리고 그냥 공터로 다 뿌리고 했죠. 사설 제목 아직도 있지 않습니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예.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 노무현 정몽준을 버렸다 이렇게 자꾸 오독이 돼요. 여하튼 이제 그런 식의 그게 이제 김정남이가 그 김일성 살아있을 때 대남 부분을 총괄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노무현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로를 하면은 그게 먹힐 것이다. 완벽한 소설이죠. 그죠? 근데 이런 소설들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 살이도 그렇지만 미리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낙곰수에 나온 1번 소설. 네. 널리 전파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점을 그렇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때는 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소설이 있다. 예, 이런 거짓말이다. 이건 한마디로. 네, 하는 거. 두 번째는 실제로 두 번째가 뭐였죠? 하도 두 번째가 이제 자작 테러. 자작 테러는 그 조짐이 좀 보였어요. 김무성이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자작 테러를 할 위험이 있으니까 경호를 갖다가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자식들 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즉시 그 말 밑에다가 박근혜가 자작 테러를 할 우려가 있으니까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바로 날렸어요. 김무성 그다음에 서영석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실제로
안철수가 무슨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자작테러를 해요. 김무성의 이 얘기는 박근혜가 자작테러를 할 때를 대비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 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낙검수에서 또 귀신같이 절대 사실 일이 없다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아이고 다 우리는 알고 있어. 낙검수에서 다 들은 얘기야. 라는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옆에 모르는 분들에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소설들 2번으로 구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고성국 씨가 한 200만 표 차이로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200만 표로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론을 반전시키고 옛날 초원복집 사건처럼 나쁜 짓을 해놓고 그 나쁜 짓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이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의 전매 특허가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환경이 그때하고 비슷해요. 조중동이 날뛰고 그리고 방송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게다가 뭐 몇 명 보진 않습니다만 정편들은 완전 그냥 저질로 그냥 옆에서 거덤질을 함으로써 실제로 언론 환경이 국민들을 속해 먹기 매우 쉬운 그런 환경을 이명박이 못 맞춰서 박근혜에게 길을 닦아놨죠. 그래서 우리는 낙검수라든지 혹은 저희 토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분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분쇄가 가능해요. 낙검수나 저희 정치 토크를 듣는 청취자의 수는 일반 지상파나 라디오 방송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옆에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은 그와 같은 꼼수가 절대 일어날 리는 없지만은, 일어날 리는 없지만은, 막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옛날 그 스테지와 이지아 사건처럼, 초특급 연예인의, 스캔들을 갑자기 터뜨림으로써,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진영은 네거티브를 안 써요. 걔들이 네거티브라고 얘기한 건 전부 사실들을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네거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안철수, 문재인 두 콤비의 전략은 포지티브 전략입니다. 그래서 윤여준 씨 같은 그 잔잔하면서도 보수 계층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뭐 TV 연설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얕은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이제 표를 모으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연예인 스캔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나쁜 일,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좋고 미담을 뒤엎는 언론 자체도 그런 이제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 관심도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절대로 뭐 일어날 수 없는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현재 뭐 제가 보기에는 이기고 있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감동적으로 이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놀라지 않고 비웃어주면 된다.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선거 직전에 무슨 메가톤급 이슈 이런 것들이 먹힌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죠. 노태우 때 칼기 피격 사건. 87년 대선 그건 앞두고. 진짜 그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사건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하여튼 그 사건이 진짜 북한의 소행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다. 물론이죠. 그것도 선거 전날인가를 그 김현희를 데리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명백한 이제 그런 그때 이제 딱 한 번 좀 먹혔었는데 그때 어차피 이제 일로 3김이 분열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크게 그거를 문제 있는 것으로 못 느끼고 넘어가 버려서 그렇지. 사실 이제 그런 메가톤급의 사건이 정치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면서 절대 놀라지 말고 비웃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바로 오늘 우리 야권 지지자들에게 그야말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현안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시발단 발각 사건. 이거 선거에 여파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건들 중에서 시발단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어차피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는 아무 여파가 없다. 영향이 없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문재인이나 혹은 친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동층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해 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사실 이번 선거에서 키를 잡고 있죠. 예. 특히 저는 저는 이제 지금은 이미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게 지기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봐요. 지기에는 돌아올 지기에는, 수 없는 네. 다리를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표차를 크게 벌려야만이 이 준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동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새누리에서는 신천지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터뜨려서 사람들에게 정치에 해모감을 주고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려는 온갖 수작질을 다 부릴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현명한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같은 분들은 절대 그럴 리 없지만은 일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자면은 첫째는 많이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또 선거 부정을 막으려고 우리는 애를 쓸 것이고 이미 민주당이나 야권 연합 전체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0명이 도둑 하나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영남 지역 지난번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투표장 편의를 위한 차량 제공이 가장 많이 있었던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 부정들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많이 이겨야 돼요. 최소한 10% 이상 승리를 해야만이 안심하고 새누리당이 무슨 지랄을 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아까 얘기했던 두 계층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좀 약간 토라져 있던 계층은 완전히 다 돌아왔다고 봐요. 네.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고 박근혜 후보가 너무 못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 대구에서 있었던 그 유세, 강만희 네. 사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정타를 날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진짜 문재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권하려고 마음먹었던 안철수 지지자들마저 야 잘못하면 안철수 죽겠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실제로 그 동영상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정우에 찬 저 간심 같은 새끼 저놈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 새끼 못 죽이면 우리 다 할복해야 돼 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끔찍함을 좀 주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오늘은 또, 그 이정현이라고 하는 그 박근혜 입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정을 토로를 해요. 정말 안철수 미워 죽겠어.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에 나옵니다. 야, 이런 정도니까 내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진짜, 야, 문재인 안 찍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새누리당이 스스로 전략을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케이 됐다고 봐요.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끝까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변에 근유하면서 투표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좀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보수 세력들인데 네. 이런 보수 세력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거의 박근혜 후보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점들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첫 고리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윤여준 씨예요. 네. 윤여준 씨의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예. 네, 문재인 캠프안에. 그 동영상은 지금 뭐 거의 몇
100만 이상이 본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걸 보면 저도 이제 윤현 씨도 사실 기자 출신이에요. 경향신문 기자를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선거 참모로 활동을 했던 이해창 참모로도 활동을 했죠. 예. 그런 사람인데 그 양반 우리가 실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정치인으로서 그 양반의 이름이 뭐 부각되거나 두각을 드러냈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았지만은 윤여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주요 선거 때마다 이분이 책사 역할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를 윤여준이 했고요. 또 이회창 후보를 2002년에 만들려다가 막판에 이회창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내걸었던 그 이회창 캠프의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뭐였냐면은 당시 그 노무현 후보가 충청 지역으로의 이 행정수도 이전 이 공약을 내걸어서 충청도에서 막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서울 공동화 이렇게 되면 서울이 빈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 이 발상을 그 역풍이 대단했었죠. 주입을 시키면서 수도권 지역의 표를 말하자면은 많이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이건 진짜 대단한 선거 기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윤여준 작품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기,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도 윤여준 씨가 이렇게 역할을 했었었죠. 근데 이분은 속았다. 이겁니다. 아니 이제 윤여준 씨가 했던 것은 일종의 정치 기술자로서의 삶이었죠. 근데 이제 그 문재인을 만나면서 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 삶의 진정성에 감동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항상 그 민주화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무임승차함으로써 느끼고 있는 마음의 빛,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게 사실은 2007년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 김종필 씨가 한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김종필 총재가 DJ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DJ 연합을 하고 나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김대중 씨에게 큰 빚을 졌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반향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물론 김종필 씨 그 얘기는 사기입니다. 개구라죠. 무슨 빚은. 권력욕 때문에 이해창 씨한테 연합하자고 미리 콜을 보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김대중하고 이제 DJ 연합을 합니다. 그게 진상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민자당의 사무부총장을 했던 사람이 경향신문 사장을 했던 최모란 분인데요. 제가 경향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최재욱 사장이지. 최재욱 그때 의원이었죠. 나중에 대구를 지역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을 하셨죠. 예. 그때 이제 한나라당 의원을 하면서 사무부총장을 할 때예요. 그리고 경향신문 사장을 했으니까 짠데 선배니까 출입기자로서 뭐 선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종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이제 윤여준 씨의 방송 연설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 TV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흔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정상 출근하십니까? 투표하겠으니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십시오. 법이 보호해줍니다. 투표를 못하게 하는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서울 전화 2670-9100번, 2670-9100번, 투표권 보장 국민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먹인 것이 사실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신천지와 관련해서 우리 김용민 교수가 한 얘기 별로 없어요. CBS의 기사를 링크해서 소개를 하면서 몇 마디 자기 의견을 붙인 것 뿐입니다. 고소 고발을 하려면 CBS를 해야지 사실은 김용민 교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느냐? CBS 무섭거든. 게다가 신천지는 또
기독교의 공적 아니에요. 네. 그래서 CBS를 건드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신천지 때문에 이 김용민 교수의 그 이야기와 나꼼수의 얘기만으로도 지금 타격을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CBS 넘어져 되면 이제 아주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소 고발을 하려면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김용민 교수 얘기한 건데 그 4월에 그 막말 파문을 끄집어내면서 그때 김용민이 때문에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실패죠. 왜냐하면은 이미 CBS뿐만 아니고 기독교계에서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S에서는요 신천지 관련 특별 팀을 만들어 가지고 TF팀을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 뉴스타파라든지 CBS의 이제 기자 수첩으로 잘 알려진 변상욱 기자가 그 팀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은 저 콘텐츠 본부장이라고요. 네. CBS의 라디오 텔레비전 모두 총괄하는 그런 분이죠. 변상욱 예. 기자가 저보다 조금 미칩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분 그렇죠. 그분이 저 80년대 중반쯤에 CBS에 입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유착설이 의외로 파장을 지금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요,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30대들, 주로 20대, 30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부모님은 박근혜를 찍는다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니까 저한테 DM이나 아니면은 메시지로 묻습니다. 근데 뭐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뭐 부모님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나도 우리 부모님을 설득 못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독교인들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 분들은 대부분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신천지 얘기를 했더니 이런 나쁜 하면서 바로 그냥 그래 문재인 찍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들어오는 걸 보면은 뭐 저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서는 그야말로 한 점 먼저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의외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점은 또 뭐냐면은 이 보수 기독교인들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고 당연히 기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박근혜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지금 현재 조용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감지가 되질 않아요. 게다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지고 있지만은 국민들은 모르거든. 이렇게 밖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새누리당만의 아주 꿍꿍 앓는 그런 가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박근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신천지를 갖다가 고발한 CBS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낙곰수를 고발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예. 이유고. 제가 왜 이 신천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선거 전국에서 어떤 새누리당 주장대로 음모론에 기초를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냐?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신천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나 커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쪽에 그 목회를 하셨거든요.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신천지에서 암약을 해가지고 교인을 빼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그 연로하신 분이 그것 때문에 고심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일단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놀라울 따름이었지만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기독교에서 신천지를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기존의 교회에 신천지 첩자를 심어두고 열심히 일해서 그 교회에서 임원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담임 목사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동조하는 세력을 들이고 신천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는 크게 타격을 받지요. 그리고 세력이 약해진 교회들은 교회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교회를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건물을 신천지가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기독교를 먹어치우는 신천지를 기독교에서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 신천지에 먹힌 큰 교회가 수십 개는 됩니다. 라고 예. 어떤 분이 네. 저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뭐 한국의 개신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또 큰 목사님들을 주로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개신교를 말살하고 뭐 교회를 회파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게 본부 아니죠. 안에서 목회도 하고 있잖아. 저는 부패한 이런 교회 세력들 때문에 개신교가 무너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갱신돼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부패한 이유가 뭐예요? 부패한 목사들 그 대부분 보면은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세속 정치와 결탁을 해서 이런 권위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권력을 주류한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도 크게 붕괴하는 이유가 예. 바로 그 점이에요. CBS가 보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7년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유세 지원 활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문이라는 문건을 결국에는 노출하고 말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도 1670명을 배정해서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하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정치권 새누리당에 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사람들은 대선 승리에 자기 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들 이런 이단들의 활동을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 할 것이고 그런 자기들에게 가해졌던 그런 규제를 풀려할 것이 또 분명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두고 보냐 이거죠. 그래서 개신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발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있나 이거? 진짜? 저도 진짜 뭐가 있나 봐. 그리고 또 하나 이 박근혜 후보가 뭔가 중대하게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신천지 교주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20년 정도의 그런 어떤 뭐 인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물론 제가 트윗에 남긴 글 중에 하나는 사이비 종교 교주와 20년 정도의 인연이 있다. 그건 최태민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최태민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만이라고 신천지 교주하고 연결돼서 신천지하고도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쥐들끼리 이렇게 억측을 해놓고 글쎄 말이야. 문제를 삼고 있어요. 아니 원래 이제 도덕이 재발절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원래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최태민도 제대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까요? 해보세요. 사이비 종교 교주라는 표현은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문에도 이미 다 그렇게 규정이 됐어요. 네. 아니 또 그 사람이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죠. 어느 종교를 믿건 간에 신천지를 믿건 뭐 최태민의 영생교를 믿건 간에 그게 자기 종교의 자유인데 그 종교가 종교의 힘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이거는 사회악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천지도 사회악이라고 보는 거고 최태민의 영생교는 더할 나위 없는 예. 발음이 안 된다. 워낙 참 예. 더 할 나위 없으니까. 온갖 형태의 악행을 해가지고 심지어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도 문제를 삼을 정도였으니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박근혜 후보는 최근까지도 나를 도와주신 분, 어려울 때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동생들도 우리 언니를 최태민의 그 어떤 마수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 벗어나게 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저는 이게 물론 꼭 이른바 주류 종교를 할 수 있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만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를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 같은 그런 종교다원 사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회 악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끝까지 비호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여러 가지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거죠.
아,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교주 운운한 게 최태민을 갖다가 지칭한 것이었는데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는 그게 이만희로 그 신천지 교회의 교주가 이만희입니다. 예. 이만희로 착각을 해가지고 예. 고소 고발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더 까불면은 내가 그거 갖고 무고로 걸려고 그래요 지금. 어? 내가 언제 이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그 트윗 글을 좀 더 설명하자면은 세 가지로 문제를 삼았다는 얘기죠. 박정희에 대해서 이분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남유진 구미시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인 반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저같이 반인 반돈이 아니라 반인 반신. 예. 반은 신이다. 뭐 그래서 뭐 탄신제도 열고 말이죠. 네.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미에서 원래 한 10m 되는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하도 이제 여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좀 규모를 줄여가지고 한 5m 되는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명백한 기독교 측면에서 보면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영생교 교주였던 사이비 종교 교주인 최태민과의 인연. 20년간의 어떤 협력 관계. 또 하나가 바로 이 신천지와의 이런 커넥션 의혹.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개신교인들이 이 부분은 한번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트윗의 취지입니다. 뭐가 틀려요, 여기서? 그렇죠. 뭐 과장한 게 있어요? 여기서 무슨 뭐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아니,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내세워서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그 아이패드 커닝 문제와 구판과 신천지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그게 이제 거꾸로 그게 굉장히 큰 말하자면은 이 펀치로 작용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이패드 커닝은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는지 잘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이패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혹시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커닝 했다는 것 때문에 걸린 것 그럴 같은데.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들한테는 뭐 BBK 여러 의혹들은 복잡해서 막 진실에 접근하다가도 포기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커닝 얼마나 이게 단순하고 단출하고 노골적입니까? 그리고 예. 이거야 이거. 예. 색깔도 빨간색이고. 예. 이건 미니입니다. 미니. 예. 미니. 그리고 또 하나 정우택 성상납 의혹. 이것도 얼마나 한 번에 이해가 되잖아요.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 한 번에 파악이 되는 거, 이게 크거든요. 이게 여론에 엄청난 여파를 미칩니다. 지금 신천지 부분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얘기들은 의혹 단계고, 물론 CBS가 상당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입당한 거, 이거는 거의 드러난 정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는 새누리당이라면은 이거 정말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교회가 더 크게 무너지는 거,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 역시도 굉장히 대중들에게는 확 와닿는 그런 이슈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이패드 커닝은 커닝이라는 점 때문인지 아이패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새누리당에서 풀풀 뛰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풀풀 띄므로써 결국은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20대 30대에게 야 박근혜 그 할머니 아이패드 갖고 와가지고 잘 못 만지니까 결국 커닝까지 하고 이런 이제 해머증을 더 이제 부추기는. 근데 그게 사실 박근혜 지지층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걸 왜 자꾸 이슈화 삼는지 그 자체는 이해는 잘 안 가요. 근데 그 구판과 신천지는 박근혜에게 굉장히 큰 지금 내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제일 타격이 클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최태민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박근혜는 심적 부담이 있어요.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다 구술했다. 또 신천지와 유착됐다. 이런 의혹이 만약에 일부분이라도 파편적인 이거는 사실로 이제 드러난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문제제기 자체가 이제 신천지당의 후보에게는 큰 데미지가 옵니다. 이게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진실 여부라는 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를 자체 앞두고 드러날 수가 없어요. 국정원에 그
댓글 알바 사건도 결국은 대선 우리가 투표를 하는 날까지는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슨 목사가 관련돼 있다는 시발단을 갖다 적발해낸 그 팀들은 정말 훌륭한 팀들입니다. 민주당이 맡겨놨으면요, 또 실패해가지고 대선 때까지 뭐 이다 아니다라고 한참 싸움하다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가가지고 그냥 덮쳐가지고 용코를 그냥 걸리게 했는데, 그런 이제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많은 데미지를 주는 그런 사건인데, 그게 지금 아까 중도 보수청의 표 이탈과 관련해서 신천 지역 구판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이미 합리적 중도층의 대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에게서. 자, 일단은 부재자 투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재자 투표가 말이죠. 이게 대단해요. 지금 보니까 이번 부재자 투표의 공식 투표율은 92.3%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년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2002년은 93.8, 2002년이 93.8, 2007년은 93.7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2년에 93.8은요, 72만 6천 명이었고요. 2007년에 93.7%는 6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92.3%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89만 8,400명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 부재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군인하고 재수자들입니다. 이게 깜빵에 가면은 투표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재수자를 일단 빼고, 군인들이 이제 부재자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고를 했냐면은, 부재자 투표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투표일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될 경우에 미리 신청을 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고시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림동, 그다음에 그 고시생들이 밀집해 있는 그 노량진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줄이 쫙 서가지고 뒤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그 부재자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숫자 자체는 얼마 안 돼요. 70만이 됐든 80만이 됐든 90만이 됐든 유권자 수가 4,052만 명인데 그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지금 바닥의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명박 씨가 정치 잘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은 신림동에 있는 고시생들이 미쳤다고 부재자 투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투표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뽑아줄 건데. 근데 지금은 모두가 그런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부재자 투표의 행렬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 이것은 결국은 투표율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부재자 투표율보다는 투표 열기를 지켜보면서 이번 투표율은 낮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문가들은 66% 정도가 승부가 갈림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66%는 훨씬 넘는 그런 투표율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기 혼자만 투표할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최소한 10명 정도는 투표장에 끌고 가고, 그리고, 다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또 다른 특정 후보로 지지를 바꾸게 한다면은 그 효과는 2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운동들이 지금 물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 몇 명 전향시켰어 하면서 막 자랑하고 난립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표차의 승리로 기회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우리 부재자 투표의 행렬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 재외국민 투표, 해외에서 있었던 투표 역시도 지금 상당히
물론 이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처음 재외국민 투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참여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대선 당일에는 한 얼마나 모일 것 같습니까? 그 투표율 한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저는 뭐 최소한 70%는 넘을 거라고 봅니다. 70% 넘는다. 예.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뭐 최대 70%라고 봅니다. 최대 70%. 보통은 66%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명박 씨가 당선될 때 63%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70%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때보다는 많겠지만은 노무현 때보다는 조금 적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66에서 68%로 보통 보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정상적인 사실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씨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대로 염장을 지르고 끝까지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소 2% 이상의 투표율 상승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 한 70%를 봅니다. 70%. 네. 그 딴 평론가들은 최대 70%인데 저는 최소 70%를 봅니다. 최소 70%다. 그 선관위가 조사한 걸 보니까 한 80% 정도의 투표율 예상치가 나왔는데 또 한국일보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86%가 넘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된다고 하는 건데 뭐 그 수치대로만 본다면은 70%가 넘는다는 거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예.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충청도권은 어때요? 사실은 이게 뭐 여론조사를 해봐야 그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 한 번은 50%로 문재인 후보가 이기고 30%대에서 박근혜 후보가 뒤지고 그러다 그 다음날 조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50%고 그 문재인 후보가 갑자기 30%가 되는 그 두 후보가 강원도로 왔다 간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각한 멘붕 현상이 온 것도 아니고 그게 예. 그렇다면은 예. 이게 되게 이제 1000명을 표본으로 할 경우에 인구 비례로 나누면은 충청도 경우에는 뭐 한 100명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대전 충남부를 좀 더 합쳐가지고 100 한 몇십 명 돼요. 그러면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뭐 대전이 한 50명, 뭐 저쪽이 충북이 한 3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기법이 매우 훌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나라라면 사실 30명만 해도 맞아요. 미국에서는 인구 3억이 되는 나라에서 표본 1000명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워낙 이 나라는 혹독하게 촛불 시민들을 갖다가 그냥 벌금 때리고 뭐 통신비밀 어쩌고 하면서 뭐 도청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만 영향을 미쳐버리면은 30명 중에서 15명 정도가 마음을 돌려버리면 갑자기 50%가 차이가 나는 그런 해괴한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수를 한 5,000명 정도는 해야 이게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원래 이제 여론조사 기법에 따르면 1000명만 해도 충분해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요. 출구조사는 한 25,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 그렇게 하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자, 이 대선 국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이 5일 동안에 정말 뭐 새누리당으로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공작적 측면 말고 네. 뭐 어떤 선거 전략상. 예, 이제 그 쫓기는 쪽의 전략은 항상 네거티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안철수 후보, 전 후보 같은 분들 해질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네거티브를 하느냐. 그리고 네거티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 이해하죠. 근데 저처럼 정치권을 몇십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네거티브가 가장 잘 먹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그런 네거티브들이 지금은 우리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보는데 사실 정당에서는 네거티브가 상시적으로 일어나요. 특히 공천을 받을 때 보면은 이제 상대방 후보의 약점, 특히 여자 문제,
그런 걸 캐가지고 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일부는 마타도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공천심사위원회에 막 자기들이 자료로 제출하고 해서 결국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해요. 그게 또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로 가는 건데, 물론 그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고치려면은 정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같은 조직의 정당 구조 속에서는 결국은 네거티브는 또다시 정가의 보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전 후보처럼 정말로 정치를 쇄신하려면 이런 정당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런 실험들은 뭐 옛날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참여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말하자면은 그런 네거티브 정치 부패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은 안철수 전 후보 같이 아주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인이 총대를 메고 나간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닷새는 그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선거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박근혜 후보의 네거티브 긴급 기자회견으로 이미 그 첫 단추를 깼습니다만은, 또 내부적으로는 똥줄이 타고 분리하기 짝이 없는 새누리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거티브를 할 겁니다. 그 네거티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정치란 더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고매하신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 더러운 걸 할 테니까 니들은 투표도 하지 말고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르기만 해. 라는 거죠. 예. 그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수작입니다. 그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예. 모든 전략은 투표율 낮추기 전략, 네. 이전 투구 전략, 너 죽고 나 죽고 전략으로 나갈 겁니다. 네. 이런 네거티브 전략은 결국 그 중도층을 계속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 혐오증 키우기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새누리당의 전략에 가장 강력한 방어자가 사실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어디 이상한 신문에서는 저를 친노 외곽으로 해가지고 김영인 교수도 들어가 있더만. 친노 외곽에? 친노 외곽으로 해가지고 김어준도 들어가 있어. 내 이름도 집어넣고. 이제 중대한 착시 현상이죠. 김용민이를 까면은 말 그대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제가 출마를 안 했습니다.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김용민을 갖다 왜 자꾸 지랄들이야. 그게 재미를 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2의 김용민을 발굴을 해야지. 자식들. 한번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여하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런 네거티브에는 가장 강한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평수는 넓습니다만은 사실 집이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는 천지 차이거든요. 양산에 있는 집을 갖다가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지랄병을 떨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후보에게는 털래야 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안철수 후보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도 이미 틀릴 만큼 틀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가 결국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점점 침몰해가고 있는 박근혜로서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봐야죠. 그 과정이 앞으로 닷새를 장식할 겁니다. 예. 좀 못 믿는 시대죠, 서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결국 믿을 것은 국민뿐이다. 더디 가더라도 국민은 그런데 옳은 길로 간다. 그런 신뢰감 없이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를 도모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계론이라고 있잖아요. 국민이 개새끼다. 이런 논리는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저는 사실 낙선을 했고, 그래서 유권자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저를 찍어주신 44.3%의 유권자들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음에 큰 빚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수구 기득권 언론들의 그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그래도 미래를 맡겨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신 분들이 절반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 정치에 참 뭐랄까요,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대선 직전에. 외신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지금 1등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2월 19일 결과를 봐라. 당신의 생각이 깨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분명한 현명한 안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87년 상황만 보더라도 그 당시 6월 항쟁 그 당시에는 한겨레 신문이 없었어요. 당연히 KBS, MBC는 장악당했고 서영석 기자가 다녔던 경향신문 역시 통반장이 보던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우호적 언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다면 말지 정도인데 말지 몇 명이나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주권적인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직선제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거리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을 우리가 믿어야만 앞으로의 또 정치의 미래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그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바로 TV 토론 마지막 3차 토론회 공개 감상회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많은 또 참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무리하고 우리 서영석 대표님과 감상평을 또 나누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